자, 계속해서 탐구활동 3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해군의 중립외교와 인조반정에 대해서 탐구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선조의 아들이 광해군이에요. 그래서 광해군은 이제 임진왜란 이후에 전후 복구 사업을 했었어야 됐거든요. 그래서 광해군이 펼친 전후 복구 사업은 어떤 것이 있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국가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서 광해군이 한 일은 토지대장과 호적을 새로 만든 거예요. 토지대장과 호적을 새로 만들었어요. 재정을 확충하려면 세금을 얻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토지에 대한 세금, 그 다음에 사람에 대한 세금, 이거를 걷기 위해서 토지대장과 호적을 새로 만들었고, 국방 강화에 힘쓰기 위해서 성곽과 무기를 수리합니다. 그리고 백성의 생활 안정을 위해서 경기도 지역에 한해서 뭘 시행하냐면 밑에 설명이 나와 있죠. 집집마다 토산물을 징수하던 공납을 토지 혈수에 따라 쌀이나 면포, 삼배, 동전 등으로 징수하는 제도를 경기도에 시행했어요. 이게 뭐냐면 대동법입니다. 사차시에서 이 대동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한 번 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질문 6번 광해군이 펼친 전후 복구사, 이렇게 세 가지를 이제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이 시기 그럼 임진왜란 이후에 이제 국제 정세가 어떻게 바뀌고 있었냐면 명나라는 이제 우리나라에 구원병을 보내줌으로 인해 가지고 좀 쇠약해지고 여진족이 세운 후금은 강성해지는 그런 국제 정세가 되고 있었어요. 혹시 여진 기억나시나요? 고려시대 할 때 했었는데 고려시대에 여진이라고 하는 민족이 금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웠었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조선시대 됐을 때는 후금을 이제 건국하게 됩니다. 이런 국제질서 속에서 명과 후금이 대립을 하니까 명나라가 조선에 파병을 요청해 와요. 너희 임진왜란 일어났을 때 우리 명나라가 군대 파견해 줬으니까 지금 우리가 후금과 싸우고 있는데 우리가 좀 힘이 딸리니까 너희 조선이 도우러 와야 되지 않겠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광해군이 강홍립이라고 하는 장군을 명나라에 파병을 해요. 근데 이때 광해군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상황에 따라 신중하게 대처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상황에 따라 신중하게 대처하라. 그렇죠? 명나라가 이길 것 같으면 명나라한테 붙는데 명나라가 만약에 질 것 같다 그러면 중립을 유지하라는 거죠. 그래서 질문 8번에 보시면요. 질문 8번 광해군의 정책으로 명과 후금 사이에서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으려고 실시한 외교 정책이 무엇인가요? 했는데 이런 외교를 중립 외교라고 합니다. 명과 후금 사이에서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으려고 실시한 외교 정책, 중립 외교. 이런 중립 외교를 하면 뭐가 좋냐? 명에 대한 예는 지키고 후금은 다독거려가지고 침략을 막으려고 한 거죠. 그래서 국력의 손실을 줄이려고 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광해군의 중립 외교는 그 당시에 긍정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명나라가 우리를 도와줬던 것에 대해서 명을 아버지의 나라, 형님의 나라라고 섬기고 있었는데 당연히 명나라에 대한 의리를 지켜야 한다. 이런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광해군의 중립 외교는 의리를 저버린 채 오랑캐와 우호적인 관계를 맺었다는 것으로 비판받았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광해군이 어떤 잘못을 저지르냐면 폐모살제라고 우리가 부르는데요. 어머니를 가두고 어머니를 유폐하고 아우를 죽였다는 거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광해군은 중전의 몸에서 태어난 아들이 아니라 후궁의 몸에서 태어난 아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광해군의 아버지였던 선조는
중전의 몸에서 아들이 태어나기를 계속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세자 책봉도 굉장히 늦어졌고, 전쟁이 일어나니까 이제 선조가 의주로 피난을 가면서 광해군한테 세자로 책봉하고 이제 분주, 이제 나라의 운영권을 좀 떼주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권력을 잡은 광해군이기 때문에 이 광해군은 자기가 중전의 몸에서 태어나지 않은 후궁의 자식이라는 이런 거에 정통성에 늘 컴플렉스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선조가 나이가 들어가지고 뒤늦게 이제 중전을 맞이했는데 이 중전이 영창대군을 낳게 되죠. 이 영창대군은 중전 몸에서 태어난 아들이기 때문에 정통성이 강했겠죠. 그래서 강해군이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영창대군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권력이 만들어지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강해군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자기 동생이었던 영창대군을 죽입니다. 그리고 자기 친어머니는 아니지만 계모였던 어머니를 이제 패한 거죠. 그래서 그게 유교 사회의 어떤 입장에서 보면 특히나 대의명분이라든지 정통성을 강조했던 이런 모습에서 이 광해군이 잘못을 저지른 것이기 때문에 이런 명분, 아까 광해군의 중립외교, 그다음 폐모살제 이런 명분을 내세워서 광해군을 몰아내고 인조를 새 왕으로 추대하게 돼요. 그 사건을 뭐라고 하냐면 인조반정이라고 합니다. 인조반정. 그럼 인조반정을 주도한 세력은 어떤 세력이냐? 우리 선조 때 동인과 서인으로 붕당이 나뉘어진다고 했잖아요. 동인은 다시 북인과 남인으로 나뉘어집니다. 광해군의 정권을 잡고 있었을 때는 주로 의리가 강했던 북인들이 권력을 잡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강해군이 지금 폐위가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북인은 완전히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이 인조 반정을 주도했던 세력이 서인이에요. 그래서 서인과 남인이 공존하게 되는 그런 전국으로 흘러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인조 반정으로 정권을 잡은 서인은 어떤 외교 정책을 펼쳤느냐? 아까 광해군의 중립 외교를 비판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권을 잡은 서인은 친명 배금 정책을 해요. 명나라하고는 친하게 지내고 후금은 배척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친명배금 정책 요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탐구활동 4번에 있는 정묘호란이 발생하게 됩니다. 명나라랑 친하게 지내고 후금을 자꾸 오랑캐라고 무시해요. 그 다음에 이괄의 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인조가 아까 왕이들 운명이 아니었는데 반정을 통해 가지고 왕이 됐잖아요. 그 과정에서 자기를 왕으로 만들어줬던 세력들한테 논공 행상을 하는데 이괄이라는 사람이 소외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억울하다면서 이제 난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렇게 나라가 혼란스러운 틈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후금이 쳐들어오게 되는 거죠. 이때는 정봉수와 이립이라고 하는 장군이 활약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 후금이 쳐들어온 거잖아요. 이 후금이 쳐들어왔는데 후금 역시나 전쟁을 막 본격적으로 수행하기에는 아직 명나라가 멸망한 게 아니라 있었기 때문에 이 후금하고 명이 여전히 전쟁 중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선에 이렇게 계속 전쟁을 수행하게 되면 명나라와의 그 싸움 전쟁에서도 굉장히 불리했던 상황인 거였어요. 그래서 정묘호란은 후금이 조선과 형제 관계를 체결하고 화의를 맺고 철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형제 관계 체결했으니까 이제 후금이 요청한 건 뭐냐면 너희 명나라랑 친하게 지내지 말고 우리 후금이랑 교류를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던 건데 그게 잘 지켜지지는 않았죠. 그래서 후금이 이후에 더욱더 힘을 강하게 해가지고 나라 이름을 청이라고 바꿉니다. 그리고 형제관계보다 더 큰 군신관계를 요구해와요. 이렇게 청나라가 군신관계를 요구하니까 조선 조정에서는 이 청나라하고 화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화론가
아니다. 어떻게 우리가 오랑캐한테 굴복할 수 있겠느냐? 전쟁을 해야 된다. 주전론이 대립을 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우세였냐면 주전론이 우세였고요. 그래서 조선은 청나라가 침입해 왔을 때 항복하지 않고 남한산성이라는 곳으로 피란을 떠나게 돼요. 근데 이때 계절이 겨울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먹을 식량을 준비해가지고 남한산성에 들어가긴 했지만 이 청나라가 직접 이제 황제가 군대를 이끌고 와가지고 이 남한산성에다가 대포를 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겨울이다 보니까 이제 마실 물이라든지 식량도 굉장히 부족해집니다. 그런 상황에서 남한산성에 있었던 인조가 결국은 이제 삼전도의 굴욕이라고 해가지고 삼전도에 가서 굴욕적으로 항복을 하게 되죠. 삼배구고두례라고 해가지고 3번 절하고 이마를 머리에 꽝꽝꽝꽝 박을 정도로 엄청나게 인사를 이제 했던 삼배구고두례에 의해 가지고 굉장히 굴욕적인 외교를 하면서 청과 군신 관계를 체결하게 되죠. 그리고 기존에 전쟁을 주장했던 주전론과 왕자들은 청나라의 인질로 잡혀가게 됩니다. 자, 이거를 모의고사 문제로 한 번 더 확인을 해보면요. 질문 11번. 후금이 나라 이름을 청으로 바꾸고 조선에 침략한 사건이 뭐냐라고 물었죠. 네, 조선과 청 사이에서 이루어진 사건, 이것이 바로 병자호란이 되겠습니다. 아까 정묘호란 때는 나라 이름이 후금이었잖아요. 그런데 병자호란은 나라 이름을 청으로 바꾸고 조선에 침략한 사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 청의 침입에 맞서서 인조가 항전하기 위해서 피신한 장소, 여기 보시면 남한산성입니다. 질문 12번 남한산성. 그래서 이런 핵심 키워드들을 보고 이제 병자호란, 남한산성 확인하시면 되겠어요. 남한산성 영화도 있죠, 그쵸? 우리가 기회가 되면 이 당시에 이제 주전론하고 주화론하고 팽팽하게 대립했던 이런 것들을 조금 확인해 보면 좋을 텐데 조금 시간이 없어서 아쉽네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질문 13번, 14번하고 탐구활동 5번만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병자호란 이후에 아까 삼전도에서 굴욕적으로 이제 항복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오랑캐한테 당한 치욕을 씻고 명에 대한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청나라에 복수하자라고 하는 명분론에서 출발한 운동이 나타나게 돼요. 그 운동을 뭐라고 하냐면 북쪽을 정벌하자 북벌운동입니다. 북벌운동.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인조 이후에 효종 때가 되면 그 북벌론이 이제 대세로 나타나게 되죠. 하지만 실제로 북벌이 가능했겠어요? 아니죠. 청나라는 우리보다 이때 선제문물도 많이 있었고 훨씬 군사력으로 뛰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북벌을 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지금 우리 교재는 안 나오지만 나선정벌이라고 해가지고 북벌을 위해서 이제 조직했던 조총부대들을 이제 그 청나라하고 지금의 러시아죠. 싸우는데 이제 나선정벌 하는데 오히려 군대를 파견해 주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런 북벌운동이 일어났다. 그러다가 18세기 들어가지고요. 실학자들을 중심으로 청을 무조건 배척할 것이 아니라 청으로부터 앞선 문물을 적극 수용해서 발전하자면서 제기된 논리가 있어요. 그런 논리를 뭐라고 하냐면 북학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북학론을 주장했던 그런 실학자들의 북학파 또는 중상학파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병자호란 이후에는 북벌운동, 북학론 이런 논의들이 나타났다라는 거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마지막 5번은 이제 그 양난 이후에 여기서 말하는 양난이라고 하는 것은 외란과 호란이 되겠죠. 이 외란과 호란 이후에 대외 관계가 어떻게 바뀌었는가 그거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기역을 보시면 중국 연경을 향해서 가는데 연경이 지금이 어디냐면 베이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베이징으로 이제 사절단이 파견됩니다. 이 사절단은 청나라의 이제 4대 관계에 따라 가지고 조공을 바치고 책봉을 받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경을 향해서 갔기 때문에 이런 사절단들을 뭐라고 했냐? 연행사라고 합니다. 연행사. 여러분 잘 아시는 박지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실학자 박지원. 이 사람이 운 좋게도 이 연행사 물에 이제 끼어가지고 이제 중국 영경을 가게 됐는데 막상 막 강 건너고 그렇게 힘들게 달려가지고 영경에 도착해 보니까 왕이 이제 피서를 간다고 영경에 있지 않고 피서산장인 열하로 갔던 거예요. 그래서 이 박지원이 연경에서 다시 왕이 있는 피서산장 열하까지 가게 되는 그때의 과정을 일기로 남긴 것이 바로 박지원의 열하일기가 되겠죠. 그래서 박지원의 열하일기는 연행사의 어떤 모습을 짐작해 볼 수 있다. 그거로 확인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 니은은 지금 에도를 향해서 가고 있죠. 에도는 도쿄, 지금의 도쿄고, 이 에도에 이제 에도 막부가 설치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일본의 요청으로 일본에 파견된 사절단. 그래서 이 사절단을 뭐라고 하냐면 조선 통신사라고 합니다. 통신사. 그래서 통신사는 일본 도쿄를 향해서 갔던 거고 연행사는 중국의 베이징을 향해서 갔던 거다. 그래서 조선 후기가 되면 원래 조선 초기에 보면은 명나라의 4대하고 일본과 사이좋게 지내는 4대 교린의 외교 정책 그거를 잘 염두에 두시면 양난 이후에는 더 이상 청나라가 아니라 명나라의 4대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일본에는 일본 막부의 요청으로 사절단을 파견해가지고 문화예술이라는 이런 선진 문물을 전파를 했어요. 우리는 중국으로부터 선진 문물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 선진 문물이 이제 조선에 오고 조선이 다시 그거를 일본한테 전해주는 그런 구조로 이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조선시대 대외관계와 세계관의 변화에 대해서 학습을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